10월의 마지막 주, 강원도 철원의 새벽 공기는 칼날처럼 날카로웠다. 산맥을 타고 불어오는 바람은 뼛속까지 파고드는 한기를 품고 있었다. 이제 막 동이 트기 시작한 시간. 도시의 활기가 잠든 새벽녘. 동서울 터미널 한 귀퉁이에는 낡은 국방색 점퍼 차림의 노인이 버스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의 이름은 윤태준. 한때는 육군대장과 합동참모의장이라는 무거운 수식어가 그의 이름 석자 앞에 붙었지만 지금은 세월의 서리가 내려앉은 평범한 노인의 얼굴을 하고 있었다. 깊게 팬 주름은 그가 지나온 70년의 삶을 새긴 지도였고 무심히 먼 곳을 응시하는 눈빛 속에는 켜켜이 쌓인 세월의 깊이가 담겨 있었다. 그의 손에는 투박한 보온 도시락 가방이 들려 있었다. 오늘 새벽 아직 어둠이 차에 가시기도 전에 일어나 갓 지은 밥을 담고 손자 지우가 가장 좋아하는 돼지갈비찜을 정성껏 만들었다. 아내와 사별하고 하나뿐인 아들 내외마저 불의의 사고로 잃은 그에게 손자 지우는 삶의 마지막 기둥이자 유일한 빛이었다. 그런 지우가 나라의 부름을 받아 이 춥고 낯선 땅 철원으로 온 지 이제 막 석 달이 되어가고 있었다. 그는 지우가 군에 입대한 후 매일 밤 잠자리에 들기 전 북쪽 하늘을 향해 지후의 무사 안녕을 기도하는 것이 일상이 되었다. 신철원행 6시 30분 버스 출발합니다. 안내방송에 윤태준은 느릿하게 몸을 일으켰다. 버스에 오르는 그의 걸음은 젊은 시절 산악구보로 단련된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더뎠지만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무게감만은 여전했다. 창가에 자리를 잡자 차창 밖으로 익숙한 도시의 풍경이 스쳐 지나갔다. 빌딩 숲과 아파트 단지, 출근을 서두르는 사람들의 활기찬 모습, 저 평화로운 일상을 지키기 위해 자신은 평생을 군복을 입고 철책선 안에서 살았다. 그리고 이제 자신의 핏줄인 지후가 그 길을 잠시나마 겪어내고 있었다. 그는 창밖 풍경을 보며 깊은 상념에 잠겼다. 버스에 오르기 전 그는 아침 일찍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았다. 늙고 초라해진 외모, 굽은 등, 그리고 손에 들린 보온 도시락 가방. 그는 한숨을 내쉬었다. 혹시라도 젊은 장병들이나 지우가 자신의 초라한 행사액을 보고 부끄러워하지는 않을까 하는 묘한 불안감이 엄습했다. 하지만 이내 그는 그런 감정을 떨쳐냈다. 자신은 더 이상 장군이 아닌 그저 손자에게 따뜻한 밥 한 끼를 먹여주고 싶은 할아버지일 뿐이었다. 그는 지우를 만날 생각에 가슴이 설렜다. 버스에 앉아 깡마른 손자 지우의 모습을 떠올렸다. 애지중지 키운 세상 물정 모르는 강아지 같기만 한 녀석이 과연 그 험한 군 생활을 잘 견뎌낼 수 있을까? 입대 전 지우가 했던 말이 생각났다. 할아버지, 군인이 되는 건 어떤 기분이에요? 그때 윤태준은 지우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다. 군인이 된다는 건 내 이름 석자 앞에 나가 아닌 우리를 먼저 세우는 법을 배우는 거란다. 내 어깨에 나 혼자만의 삶이 아니라 내가 지키는 사람들의 삶을 함께 짊어지는 법을 배우는 거지. 고되고 외롭고 때로는 억울한 길일 수도 있다. 하지만 그 무게를 견뎌냈을 때 비로소 진짜 어른이 되는 거란다. 그렇게 말은 해주었지만 막상 훈련소에 들어가는 뒷모습을 보았을 때 그의 마음은 천갈래 만갈래로 찢어지는 듯했다. 매일 밤 그는 잠자리에 들기 전 북쪽 하늘을 향해 지후의 무사 안녕을 기도했다. 그는 이제 자신이 지우를 지켜줄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이제 지우는 스스로의 힘으로 그 험난한 길을 걸어야 한다. 하지만 그 길을 걷는 동안 잠시라도 기댈 수 있는 따뜻한 밥 한 끼를 전해주고 싶었다. 그 도시락 가방은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할아버지의 사랑과 걱정이 담긴 작은 우주였다. 버스가 서울을 벗어나 경기도를 지나고 마침내 강원도의 구비진 상일로 접어들었다. 창밖 풍경은 급격히 변해갔다. 화려한 단풍은 이미 끝물이었고 앙상한 가지만 남은 나무들이 스산한 바람에 흔들렸다. 길가에 드문드문 나타나는 지뢰 표지판과 군사보호구역이라는 팻말이 이곳이 어떤 땅인지를 실감케 했다. 윤태주는 눈을 감았다. 눈꺼풀 뒤로 수십 년 전의 기억들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다. 소대장 시절, 바로 이 근방에서 매복 작전을 하다가 동상에 걸려 발가락을 잘라낼 뻔했던 기억, 중대장 시절, 부하의 오발 사고로 가슴 철렁했던 밤, 대대장으로 부임해 처음 지휘봉을 잡았던 날의 그 무거운 책임감, 그리고 마침내 별을 달고 군단장이 되어 이 북쪽 땅 전체를 호령하던 시절까지 그의 청춘과 장년이 고스란히 녹아있는 땅이었다. 그는 이 땅의 모든 골짜기와 능선을 자신의 송음처럼 훤히 꿰고 있었다. 이 땅을 지키기 위해 산화한 전우들의 얼굴이 바람소리에 섞여 들려오는 듯했다. 몇 시간을 달린 버스는 마침내 신철원이라는 팻말이 붙은 작은 터미널에 멈춰 섰다. 서울의 공기와는 차원이 다른 배부 깊숙이 스며드는 차갑고 맑은 공기. 윤태주는 버스에서 내려 택시 승강장으로 향했다. 어디까지 가십니까? 어르신, 백골부대 제7연대 정문으로 갑시다. 기사는 흘깃 노인의 행색과 그가 말한 목적지를 번갈아 보았다. 면회 가는 모양이로군 하는 표정이었다. 아드님 면회 가시나 봐요. 기사의 질문에 그는 잔잔한 미소를 지으며 답했다. 손주 녀석 보러 갑니다. 아이고, 이 멀고 굳은 데까지 손주가 아주 든든하겠네요. 백골부대면 훈련 빡세기로 유명한데 고생이 많겠구먼요. 택시는 한적한 시골길을 달려 점점 더 깊은 산속으로 들어갔다. 길 양옆으로 펼쳐진 논밭은 추수가 끝나 황량했고 멀리 보이는 산새는 병풍처럼 웅장했다. 윤태주는 차창 밖 풍경을 보며 생각했다. 과연 이 낯선 땅에서 지우는 잘 지내고 있을까? 그는 지우가 나라를 위해 헌신하는 것이 자랑스러웠지만 동시에 한없이 안쓰러웠다. 그가 지키고자 했던 평화로운 일상, 그 일상을 지키기 위해 자신의 손자 또한 혹독한 길을 걷고 있다는 사실이 묘한 감정을 불러일으켰다. 하지만 그는 그 감정을 깊숙이 묻어두었다. 군인의 아들, 그리고 군인의 손자로 태어난 지후에게 그 길은 숙명과도 같은 것이었다. 마침내 저 멀리 위압적인 위용과 함께 살아도 백골, 죽어도 백골, 필사즉생, 골육지정이라는 비장한 구호가 새겨진 부대 정문이 나타났다. 제7연대, 용호연대, 윤태준 자신이 한때 연대장으로 근무했던 그에게는 집과도 같은 곳이었다. 하지만 수십 년의 세월이 흐른 지금 그는 그저 군복 입은 손자를 보러 온 평범한 민간인일 뿐이었다. 택시에서 내린 윤태주는 천천히 위병소를 향해 걸어갔다. 심장이 미세하게 떨려왔다. 단순한 손자 면회에 대한 설렘 때문만은 아니었다. 평생을 보낸 집에 손님으로 찾아온 듯한 낯설m, 그리고 그 집을 지키고 있는 젊은 후배들을 마주하는 것에 대한 복잡한 감정이 뒤섞여 있었다. 그는 낡은 점퍼를 여미며 위병소 안으로 시선을 옮겼다. 그의 눈빛은 늙은 불곰처럼 깊고 고요했다. 위병소 앞. 차당이 옆에는 방탄모를 눌러쓴 위병들이 총을 맨 채 부동자세로 서 있었고 그들 앞에는 갓 다림질한 듯 각 잡힌 전투복 차림에 젊은 장교 한 명이 팔짱을 낀 채 서 있었다. 멀리서 보아도 갓임관한 티가 나는 뻣뻣하고 젊은 기운이 넘치는 중이었다.
명찰에는 김도진이라는 이름이 새겨져 있었다. 그는 한 치의 오차도 허용하지 않는 듯한 자세로 정문을 살피고 있었다. 그의 눈빛에는 훈련받은 기계처럼 빈틈없는 완벽주의와 다가올 사단장 순실을 완벽히 해내고 말겠다는 강한 의지가 서려 있었다. 윤태준이 다가가자 김도진은 날카로운 눈으로 그를 위아래로 훑었다. 그 시선에는 환대나 존중보다는 경계와 귀찮음이 먼저 묻어났다.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목소리는 젊었지만 일부러 낮게 깔아 권위를 세우려는 듯한 톤이었다. 윤태준은 그의 태도에 아랑곳하지 않고 최대한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수고 많으십니다. 여기 제7연대 본부중대 소속 윤지후 입영 면회하러 왔습니다. 김도진의 표정은 조금도 변하지 않았다. 그는 손목시계를 한번 흘깃보더니 딱딱하게 대답했다. 지금은 면회 시간이 아닙니다. 그리고 금일은 부대 사정으로 인해 모든 병사의 면회, 외출, 외박이 통제됩니다. 그의 말은 감정이나 융통성은 한치도 섞여 있지 않은 마치 기계가 정해진 값을 출력하듯 단호했다. 아, 그렇습니까? 혹시 언제쯤 면회가 가능한지 알 수 있을까요? 제가 새벽부터 먼 길을 와서 윤태준이 차분하게 물었다. 그는 상대방이 혹시라도 사정을 고려해 줄까 하는 작은 기대를 품었다. 그러나 김도진의 대답은 기대를 여지없이 부셨다. 오늘 안으로는 불가능합니다. 돌아가십시오. 그의 시선은 이미 윤태준을 지나쳐 부대 안쪽을 향해 있었다. 무언가 중요한 일을 앞두고 있고 이 늙은 민간인은 그저 방해물에 불과하다는 태도가 역력했다. 윤태준은 순간 할 말을 잃었다. 물론 군대라는 조직의 특수성을 누구보다 잘 안다. 작전이나 특별한 훈련이 있다면 면회 통제는 당연한 조치다. 하지만 저 젊은 장교의 태도는 단순히 규정을 설명하는 것을 넘어 상대를 무시하는 듯한 냉기가 서려 있었다. 사람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나 먼 길을 찾아온 노인에 대한 배려가 전혀 느껴지지 않았다. 혹시 무슨 특별한 훈련이라도 있습니까? 사정을 안다면 기다리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윤태준이 다시 한번 차분하게 물었다. 그는 진심으로 이유를 알고 싶었다. 하지만 김도진은 고개를 돌려 그를 쏘아보았다. 그의 눈빛에 짜증이 어렸다. 민간인께서 아실 필요 없는 군사보안 사항입니다. 규정상 안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더 이상 업무 방해하지 마시고 돌아가 주십시오. 민간인. 그 단어가 윤태준의 귓가에 유난히 크게 박혔다. 평생을 군인으로 살아온 자신에게 이제 갓 소위 티를 벗었을 법한 젊은 장교가 던진 그 단어는 묘한 감정을 불러일으켰다. 서운함도 분노도 아니었다. 그저 깊은 안타까움이었다. 군복의 무게는 계급장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 군복을 입고 국민을 대하는 태도에서 나오는 것임을 저 젊은이는 아직 모르고 있었다. 윤태준은 한숨을 삼키며 마지막으로 물었다. 그럼 중대장이나 혹은 당직사관과 잠시 통화라도 할 수 있겠습니까? 손주 녀석에게 가져온 이 음식이 식기 전에 얼굴이라도 잠시 보고 전달만이라도 하고 싶은데 그의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묻어났다. 하지만 김도진은 윤태준의 말을 자르며 못 박았다. 안 됩니다. 소대장인 제가 안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지금 부대는 사단장님 순시 준비로 전 부대원이 비상입니다. 이등병 하나 때문에 부대 규율을 무너뜨릴 수는 없습니다. 어르신, 군대는 어르신이 생각하는 그런 호락호락한 곳이 아닙니다. 이제 그만 돌아가시지요. 김도진의 말은 비수처럼 날아와 윤태준의 가슴에 꽂혔다. 호락호락한 곳이 아니다. 평생을 바쳐 지켜온 그리고 만들어온 군대를 이제 막
군 생활을 시작한 젊은 장교에게서 부정당하는 기분이었다. 차가운 철원의 바람이 횡하니 불어와 낡은 점퍼 자락을 흔들었다. 윤태주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김도진은 팔짱을 낀 채 마치 승리한 장수처럼 꼿꼿한 자세로 서 있었고 그 뒤에 위병들은 훈련받은 대로 미동도 없이 전방을 주시하고 있었다. 견고한 성체처럼 닫힌 부대 정문, 그 앞에서 손자를 위해 싸들고 온 도시락 가방을 든 초라한 노인은 마치 거대한 벽 앞에 선 것처럼 무력했다. 동북 쪽에서 불어온 바람은 그가 평생 지켜온 철책선보다 더 차갑고 날카롭게 느껴졌다. 윤태주는 조용히 몸을 돌렸다. 하지만 그는 돌아가지 않았다. 정문에서 조금 떨어진 버스 정류장 의자에 앉아 굳게 닫힌 위병소를 말없이 바라보기 시작했다. 그의 눈빛은 어느새 평범한 노인의 그것이 아닌 깊은 상념에 잠긴 늙은 불곰의 것으로 변해가고 있었다. 아직 해는 중천에 떠 있었지만 철원의 겨울은 너무나도 빨리 찾아오고 있었다. 김도진 중위는 차당이 너머로 멀어지는 노인의 굽은 등을 차갑게 응시했다. 그의 머릿속은 임무 완수라는 네 글자로 가득 차 있었다. 조금의 동정이나 미안함은 없었다. 오히려 규정과 원칙에 따라 잠재적 위험 요소를 성공적으로 차단했다는 비정한 만족감마저 들었다. 저런 식으로 감정에 호소하며 원칙을 무너뜨리려는 시도는 군에서 가장 경계해야 할 적이었다. 정이라는 이름의 바이러스는 단단한 강철 조직을 부식시키는 녹과 같다고 그는 배웠고 또 그렇게 믿었다. 그는 몸을 돌려 다시 부대 안쪽으로 걸음을 옮겼다. 그의 발걸음은 한 치의 오차도 없이 보폭을 유지했고 등은 대나무처럼 굳건했다. 위병소 근무자들은 그의 뒷모습을 보며 저도 모르게 마른 침을 삼켰다. 김도진 중위, 육군사관학교를 수석으로 졸업한 괴물, 컴퓨터처럼 정확한 두뇌와 얼음장 같은 심장을 가졌다고 해서 병사들 사이에서는 터미네이터 혹은 알파고로 불리는 존재였다. 그의 세상은 오직 두 가지로 나뉘었다. 규정과 규정 위반, 그리고 그의 목표는 단 하나였다. 이 견고한 백골 부대에서 가장 완벽한 장교가 되어 최당위 진급 기록을 세우고 저 높은 곳 별들이 반짝이는 자리까지 올라서는 것. 그러기 위해 다음 주로 예정된 사단장 순시는 그의 군 생활 첫 번째 중대 관문이었다. 사단장 이상철 소장. 그 역시 육사 출신의 전설적인 인물이었다. 야전 경험이 풍부하고 특히 부대의 군기와 전투 준비 태세를 무엇보다 중시한다고 알려져 있었다. 그런 그의 눈에 들기 위해 김도진은 지난 한 달간 자신과 소대원들을 극한까지 몰아붙였다. 하루 4시간 이상 잠을 재우지 않았고 개인 정비 시간에도 총기 수입과 장비 점검을 시켰다. 전투화의 광택, 전투복의 주름, 관물대의 각, 심지어 병사들의 두발 상태까지 그의 매뉴얼에서 벗어나는 것은 단 하나도 용납되지 않았다. 소대장님 오셨습니까? 막사 입구에서 마주친 부소대장이 굳은 얼굴로 경례했다. 김도진은 짧게 턱짓으로 답하며 물었다. 생활관 상태는 방금 전 최종 점검 마쳤습니다. 먼지 한 톨 없습니다. 내가 직접 확인한다. 김도진은 성큼 생활관 안으로 들어섰다. 10여 명의 소대원들이 일제히 자리에서 일어나 부동자세로 그를 맞았다. 생활관 내부는 그의 지시대로 모든 것이 완벽하게 정돈되어 있었다. 바닥은 거울처럼 반짝였고 관물대 속 전투복과 속옷들은 자로 잰 듯 개어져 있었다. 하지만 김도진의 눈은 매처럼 날카롭게 약점을 찾아 헤맸다. 그는 한 병사의 관물대 앞으로 다가가 멈춰 섰다. 윤지후 이병. 오늘 아침 그의 할아버지라는 노인이 찾아왔던 바로 그 병사였다.
김도진은 말없이 윤지우의 관물대를 열었다. 완벽했다. 하지만 그는 만족하지 않고 관물대의 가장 아래쪽 전투화가 놓인 곳을 손가락으로 쓱 훑었다. 그의 손끝에 미세한 먼지가 묻어나왔다. 생활관 전체에 싸늘한 정적이 흘렀다. 윤지후 이병! 이병 윤지후. 지후가 목이 터져라 외쳤다. 김도진은 그 먼지를 지후의 코앞에 들이밀며 나직하지만 얼음 같은 목소리로 말했다. 이게 뭐지? 죄송합니다. 사단장님이 내 전투화 밑창까지 확인하실 것 같나. 아니, 하지만 이 작은 먼지 하나가 내 정신 상태를 보여주는 거다. 이 정도면 되겠지? 하는 아니함. 아무도 못 보겠지. 하는 요행. 그 작은 구멍 하나가 북 전체를 무너뜨린다. 알겠나? 알겠습니다. 소대원 전체. 전투화 다시 닦는다. 30분 주겠다. 내가 다시 와서 확인할 때 이보다 못한 전투화가 있으면 전원 연병장으로 집합시킨다. 실시. 병사들은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김도진은 다시 한번 윤지우를 돌아봤다. 할아버지 면회. 그는 속으로 코웃음을 쳤다. 저런 나약한 정신상태의 병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가족의 위로가 아니라 강철 같은 군기였다. 자신이 정문에서 노인을 돌려보낸 것은 결과적으로 윤지후 이병을 위한 일이기도 했다고 그는 합리화했다. 그는 생활관을 나와 소대장실로 향했다. 책상 위에는 사단장 순시 대비 계획서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다. 그는 서류 뭉치를 넘기며 다시 한번 점검 사항들을 확인했다. 브리핑 자료, 예상 질문과 답변, 소대원 개개인의 신상과 특이사항까지 완벽하게 머릿속에 입력했다. 그는 이 모든 것을 통제하고 있다고 믿었다. 외부의 방해 요소, 예측 불가능한 변수만 없다면 그의 계획은 완벽하게 성공할 터였다. 어르신, 군대는 어르신이 생각하는 그런 호락호락한 곳이 아닙니다. 자신이 노인에게 뱉었던 말이 떠올랐다. 그래, 군대는 이런 곳이다. 감상이나 사적인 감정이 끼어들 자리가 없는 오직 명령과 규율, 그리고 임무만이 존재하는 거대한 성체. 자신은 이 성체를 지키는 가장 유능한 파수꾼이었다. 문득 아까 그 노인의 눈빛이 잠시 머릿속을 스쳤다. 분노나 원망이 아니었다. 그렇다고 체념도 아니었다. 마치 깊이를 알 수 없는 호수처럼 잔잔하지만 모든 것을 담고 있는 듯한 그런 눈빛. 김도진은 고개를 가로저으며 잡념을 떨쳐냈다. 피곤해서 그런가? 그는 책상 위 서류에 다시 시선을 고정했다. 정문 밖에서 자신을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를 그 노인의 존재는 이미 그의 관심사에서 완전히 지워져 있었다. 그는 알지 못했다. 자신이 굳게 닫아버린 그 성문의 아주 작은 틈새로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거대한 파도가 밀려오고 있다는 사실을 김도진 중위는 자신의 완벽한 통제 속에서 다가올 폭풍의 핵이 바로 자신이 내쫓은 그 초라한 노인이라는 것을 꿈에도 생각하지 못하고 있었다. 그는 그저 자신의 백골 성체가 그 어느 때보다 견고하다고 믿고 있을 뿐이었다. 시간은 더디게 흘렀다. 버스 정류장 시멘트 의자에 앉은 윤태준의 몸으로 철원의 늦가을 한기가 뼛속까지 스며들었다. 점퍼 주머니에 넣어둔 손은 이미 감각이 무뎌졌고 손자가 먹었으면 했던 갈비찜의 온기는 이제 도시락 가방을 통해 희미하게만 느껴질 뿐이었다. 그는 굳게 닫힌 부대 정문을 하염없이 바라보았다. 그러나 그의 시선은 위병소나 철문을 보고 있는 것이 아니었다. 그의 눈에는 수십 년의 세월이 중첩된 보이지 않는 풍경이 펼쳐지고 있었다. 저 문을 지나 얼마나 많은 젊음이 드나들었던가.
앳된 얼굴로 입대해 검게 그을린 얼굴로 휴가를 나오고 마침내 예비군 마크를 달고 저 문을 나섰던 수많은 아들들. 그들 중에는 무사히 부모의 품으로 돌아간 이들도 있었지만 안타깝게 별이 되어 돌아오지 못한 이들도 있었다. 윤태주는 그 얼굴들을 하나하나 기억했다. 지휘관에게 부하의 이름은 단순한 기호가 아니라 그 부모가 온 우주를 바쳐 키워낸 삶의 무게 그 자체여야 했다. 그는 문득 30여 년 전 자신이 대대장으로 있던 시절을 떠올렸다. 당시에도 오늘 마주친 김도진 중위처럼 아주 의욕 넘치고 FM을 신봉하는 젊은 소위가 있었다. 그 소위는 혹한기 훈련에서 부하들을 너무 강하게 몰아붙였다. 규정된 행군 거리보다 더 먼 거리를. 정해진 휴식 시간도 줄여가며 완벽한 결과 보고를 만들어 내려 했다. 결국 탈진한 병사가 실족하여 발목이 부러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그때 윤태주는 그 소위를 불러다 불호령을 내리지 않았다. 대신 뜨거운 물에 수건을 적셔와 꽁꽁 어은 소위의 손을 녹여주며 조용히 말했다. 김소위, 규정집 첫 장에 병사들의 목숨을 지키는 것이 군인의 최우선 임무라고 쓰여 있는 건 읽어봤나? 예, 읽어봤습니다. 그런데 규정집에는 병사들이 흘리는 눈물의 온도나 추위에 떠는 부모의 마음까지는 나와 있지 않다네. 지휘관은 그 규정집에 없는 것까지 읽을 줄 알아야 해. 자네가 휘두르는 그 규정이라는 칼이 자네가 지켜야 할 부하들을 향해서는 안 되네. 그 칼은 적을 향할 때만 칼날이 서는 법이야. 그 젊은 소위는 뜨거운 눈물을 쏟아냈다. 훗날 그는 누구보다 병사들을 아끼고 존경받는 훌륭한 지휘관으로 성장했다. 윤태주는 김도진 중위의 뻣뻣한 얼굴 위로 그 옛날 젊은 소위의 얼굴을 겹쳐보고 있었다. 저 젊은이도 누군가 제대로 된 가르침을 준다면 분명 좋은 군인이 될 제목이었다. 강철은 단단하지만 올바른 방향으로 두드려야 명검이 된다. 잘못 두드리면 그저 깨진 소의 조각에 불과하게 된다. 가르침? 그 단어가 윤태준의 뇌리에 박혔다. 단순히 손자를 만나고 음식을 전해주지 못한 것에 대한 서운함은 이미 오래전에 사라졌다. 지금 그의 마음을 채운 것은 군의 대선배로서 그리고 인생의 선배로서 길 잃은 저 젊은 장교를 바로잡아주고 싶은 책임감이었다. 저런 식의 리더십은 부하들의 마음을 얻지 못한다. 마음을 얻지 못하는 지휘관이 이끄는 부대는 유사시의 모래성처럼 무너진다. 그것은 결국 국가 안보의 허점으로 이어진다. 손자의 면회는 이제 개인적인 차원의 문제가 아니었다. 그는 또 다른 기억을 꺼내들었다. 자신이 사단장 시절 훈련 중 불의의 사고로 목숨을 잃은 한 사병의 장례식장이었다. 유족들은 군에 대한 불신과 원망으로 가득 차 있었다. 참모들은 절차와 규정을 내세워 유족들의 접근을 막으려 했다. 그때 그는 모든 보고를 중단시키고 빛나던 별 3개의 계급장이 달린 모자를 벗어 부관에게 건넸다. 그리고는 아무런 직책도 없는 사람 윤태준으로서 죄인의 심정으로 통곡하는 어머니의 손을 잡고 밤새 함께 울어주었다. 군대는 규율로 움직이지만 사람의 마음은 진심으로 움직이는 법이다. 그는 그 사실을 평생의 신념으로 삼아왔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의 기억은 한 사람에게로 향했다. 지금 저 백골 부대를 책임지고 있는 사단장 이상철 소장. 그가 군단장으로 있던 시절 이상철은 혈기왕성한 대대장이었다. 능력은 출중했지만 불같은 성격의 타협을 몰라 주변에 적이 많았다. 하지만 윤태주는 그의 불같은 성정 안에 담긴 군과 부에 대한 순수한 열정과 충성심을 꿰뚫어 보았다.
윤태주는 그를 따로 불러 앉혀놓고 말했다. 이상철 소령, 자네는 잘 벼려진 칼과 같아. 하지만 칼은 칼집이 없으면 자신도 주변도 배기 마련일세. 자네의 그 뜨거운 심장으로 병사들을 따뜻하게 덮여주는 지휘관이 되게, 서리빨처럼 얼어붙게 만드는 지휘관이 아니라 그게 자네에게 주는 내 유일한 명령일세. 그날 이후 이상철은 눈에 띄게 달라졌다. 그의 리더십은 강함과 부드러움을 겸비하게 되었고 마침내 그는 모두가 존경하는 사단장의 자리에까지 올랐다. 윤태주는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섰다. 몸은 춥고 굳어 있었지만 마음속에는 하나의 결심이 굳건하게 자리 잡았다. 그는 낡은 점퍼 안주머니에서 구형 폴더폰을 꺼내 들었다. 스마트폰이 익숙하지 않은 그를 위해 아들 내외가 마지막으로 사주었던 유품이었다. 전화번호부에는 단 20개의 번호만이 저장되어 있었다. 그는 투박한 손가락으로 천천히 버튼을 눌렀다. 그리고 나의 후배 이상철이라고 저장된 이름을 찾아냈다. 그의 엄지손가락이 통화 버튼 위에서 잠시 멈췄다. 이 전화 한 통이 불러올 파장을 그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한 젊은 장교의 군 생활에 거대한 태풍이 될 수도 있을 터였다. 하지만 때로는 안이한 평온보다 성장을 위한 것엔 폭풍우가 더 필요한 법이다. 부디 이 가르침의 무게를 견딜 만한 그릇이길 바라네. 나직한 혼잣말과 함께 그는 지그시 통화 버튼을 눌렀다. 뚜루루! 뚜루루! 신호음이 차가운 철원의 대기를 가르며 저 너머 백골 성체의 심장부를 향해 날아가고 있었다. 정문 앞에 김도진 중위는 아직 알지 못했다. 자신의 운명을 뒤흔들 전화벨 소리가 지금 막 울리기 시작했다는 것을. 이상철 사단장은 지금 막 참모들과 함께 진행된 사단작전 준비회의를 끝내고 있었다. 팽팽한 긴장감으로 가득했던 회의실 공기는 마침내 사단장의 고생했다는 한마디에 희미하게 풀렸다. 곧이어 모두가 경례와 함께 쏟아져 나가고 조용해진 방에 그와 작전 참모 단둘만이 남았다. 이상철은 작전 참모가 건넨 서류 뭉치를 훑어보다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피로에 지쳐 있었지만 마음속에는 사단장으로서 완벽한 책임을 해내야 한다는 무거운 돌덩이가 놓여 있었다. 그때 그의 책상 위 수화기가 조심스러운 소리를 내며 흔들렸다. 일반 전화화가 아니었다. 보안이 철저히 유지되는 비화폰이었다. 비화폰은 긴급한 상황이나 극비작전 관련 통화 외에는 거의 울리지 않았다. 이상철은 무언가 불길한 예감이 들어 자세를 바로잡았다. 수화기를 들자 익숙하면서도 낯선 부드럽지만 뼈대가 있는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이상철 장군인가? 이상철은 순간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이 목소리는 설마 그는 심장이 쿵하고 내려앉는 것을 느꼈다. 상대방의 목소리가 너무나도 평온하고 흔들림이 없었기에 그의 감정은 더욱 요동쳤다. 그는 침을 꿀꺽 삼키며 조심스럽게 대답했다. 예, 맞습니다. 윤태준 장군님, 이십니까? 수화기 너머에서 낮은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그래, 오랜만이네. 자네가 벌써 이 자리에 앉아있다니. 세월 참 빠르군. 그 한마디는 단순한 안부 인사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었다. 이상철의 눈앞에 젊은 시절의 기억들이 스쳐 지나갔다. 30년 전 자신이 대대장 시절 혈기 넘치고 융통성 없던 자신을 따끔하게 꾸짖으면서도 진심으로 아껴주던 사단장 윤태준 장군님. 그에게 군인의 길뿐만 아니라 인생의 길을 가르쳐준 진정한 스승이었다. 그에게 있어 윤태준 장군은 단순히 전임 합참의장이 아니라 그의 군인으로서의 모든 것을 만들어준 은사였다. 장군님,
이게 어떻게 된 일이십니까? 제가 먼저 찾아뵙고 인사드렸어야 했는데. 이상철은 당황하여 목소리가 떨렸다. 윤태주는 그의 말을 막았다. 자네 목소리 들으니 됐다. 그런데 내가 지금 자네 부대 정문 앞에 와 있네. 자네는 바쁠 테니 멀리서 얼굴이라도 잠시 보려 했는데 자네 부하가 허락해주지 않는군. 이상철은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다. 그의 머릿속은 정문, 부하, 허락해주지 않는군이라는 세 단어가 혼란스럽게 뒤엉켰다. 예, 무슨 말씀이십니까? 장군님, 이암 자네 부대에 김도진이라는 젊은 중위가 있나 봐. 아주 훌륭한 친구더군. 원칙과 규정을 칼같이 지켜. 내가 손주 녀석 면회하러 왔다고 하니 지금은 사단장 순시 준비로 통제 시간이라 안 된다고 하더군. 아주 옳은 판단이야. 그런 완벽한 군인이 자네 부대에 있다니. 안심이 되네. 윤태준의 목소리는 칭찬을 하고 있었지만 이상철의 귀에는 그 어떤 비난보다 더 무겁게 들려왔다. 그가 훌륭하다고 말할 때마다 이상철의 심장은 땅으로 곤두박질 치는 것 같았다. 그는 윤태준 장군이 어떤 사람인지 누구보다 잘 알았다. 겉으로는 칭찬처럼 들리지만 그 안에는 너는 내 가르침을 잊고 부대 관리를 허술하게 했다는 준엄한 꾸짖음이 담겨 있었다. 윤태준은 한 명의 병사가 아니라 그 병사를 책임지는 지휘관의 자질을 보려 한다는 것을 손주 녀석. 이등병이라는 말은 결국 지휘관이 개인의 이익과 편의를 위해 전체의 규율을 무너뜨려서는 안 된다는 윤태준 장군의 가르침을 그 젊은 장교가 훌륭하게 수행하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었다. 이상철은 온몸에 식은땀이 흘렀다. 장군님, 지금 어디 계십니까? 제가 지금 당장. 됐네. 됐어. 자네 바쁜데 내가 방해해서는 안 되지. 사단장이 병사 한 명의 면회를 위해 뛰어오는 것은 자네 체면에도, 내 체면에도 좋지 않아. 나는 그저 자네에게 내 눈에 비친 훌륭한 군인 한 명을 소개해주고 싶었을 뿐이네. 그럼 이만. 윤태주는 더 이상 말할 기회도 주지 않고 전화를 끊었다. 뚜! 끊어진 전화에서 들려오는 짧은 신호음은 이상철에게 마치 폭풍 전야의 정적처럼 느껴졌다. 그의 얼굴은 분노와 수치심으로 붉게 물들었다. 자신은 최고 사령관으로 불리며 존경받고 있었지만 스승의 눈에는 그저 자신의 체면에 급급한 속물처럼 보였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이상철은 부끄러워 견딜 수가 없었다. 그는 잠시 멍하니 앉아 있다가 벌떡 일어났다. 작전 참모, 지금 당장 전 중대장 이상 지휘관들 모두 집결시켜 그리고 제7연대 정문으로 집합시켜. 지금 당장. 작전 참모는 이상철의 돌변한 태도에 놀라 물었다. 사단장님, 갑자기 무슨 일이십니까? 묻지 말고 당장 지시사항을 하달해. 그리고 지휘 차량 준비시켜 지금 당장 정문으로 간다. 이상철의 목소리는 사자의 포효처럼 방안을 가득 채웠다. 작전 참모는 더 이상 묻지 않고 황급히 뛰어나갔다. 이상철은 주먹을 꽉 쥐었다. 그가 30년 군 생활 동안 가장 두려워하고 존경했던 그 목소리가 지금 그를 시험하고 있었다. 그는 거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보았다. 오만과 자만으로 가득 찬 듯한 그 얼굴에 그는 침을 뱉고 싶은 심정이었다. 그는 지휘 차량에 올라탔다. 운전병은 사단장의 격앙된 모습에 겁을 먹고는 엑셀을 잇는 힘껏 밟았다. 뒤따르는 참모들의 차량 행렬이 마치 긴급 출동하는 전차 부대처럼 보였다. 이상철은 창밖 풍경을 보며 속으로 읊조렸다. 죄송합니다, 장군님. 제가 그간 스승님의 가르침을 잊고 있었습니다.
완벽한 규정과 궁의 뒤에 숨겨진 인간에 대한 따뜻한 배려와 사랑을 잊고 있었습니다. 한낱 이등병에게조차 무릎 꿇는 겸손함을 잃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제야 스승의 진정한 의도를 깨달았다. 오늘 이 전화 한 통은 단순히 면회 거절에 대한 불만이 아니라 잊혀져가는 군인의 본질에 대한 준엄한 경고이자 가르침이었던 것이다. 그들의 행렬은 속도를 늦추지 않고 제7연대 정문을 향해 내달렸다. 이상철 소장이 탄 지휘 차량이 거친 엔진 소리를 내며 중대장실 앞 공터에 멈춰 섰다. 차량에서 내린 그의 얼굴은 방금 전까지 회의실에서 보았던 냉철하고 이성적인 사단장의 그것과는 완전히 달랐다. 분노와 긴장, 그리고 깊은 부끄러움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이 그의 얼굴을 뒤덮고 있었다. 그는 뒤따라온 참모진을 쳐다보지도 않고 단호하게 외쳤다. 지금 당장 제7연대 정문으로 이동한다. 모든 간부들은 그 자리에서 나를 기다려라. 참모진들은 사단장의 심상치 않은 분위기에 압도되어 아무 말도 못하고 그의 뒤를 따랐다. 그들이 도착했을 때 이미 중대장과 소대장급 간부들이 정문 앞에 모여 있었다. 그들의 얼굴에도 불안과 혼란이 역력했다. 특히 김도진 중위는 사단장의 지시로 자신이 이 자리에 호출되었다는 사실에 희미한 불안감을 느끼면서도 한편으로는 완벽한 순시 준비 태세를 직접 보고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하며 가슴을 폈다. 이상철 소장은 모여있는 간부들을 향해 한치의 시선도 주지 않았다. 그의 눈은 오직 정문 밖 버스 정류장 의자에 앉아있는 작은 노인에게만 고정되어 있었다. 그 노인의 모습은 너무나도 초라하고 작아 보였다. 낡은 점퍼 차림의 구분 등 손에 들린 도시락 가방. 이상철은 그 모습에서 수십 년 전 자신에게 진정한 군인의 길을 가르쳐 주었던 스승의 모습을 보았다. 그리고 동시에 그토록 위대했던 스승을 이에 차가운 바람 속에 홀로 내버려둔 자신의 무능함에 치솟는 분노를 느꼈다. 김도진 중위는 사단장의 시선이 정문 밖을 향하고 있는 것을 보았다. 그리고 그 시선 끝에 자신이 조금 전 돌려보낸 그 노인이 앉아 있는 것을 발견했다. 설마 아니겠지. 그는 불안한 예감에 사로잡혔지만 애써 고개를 저었다. 사단장님께서 한낱 민간인 한 명 때문에 이 모든 간부를 불러 모았을 리 없었다. 그것은 군대의 규율과 원칙에 맞지 않는 일이었다. 그는 스스로의 생각을 굳게 믿었다. 이상철 소장은 천천히 그리고 결연한 걸음으로 정문 밖으로 향했다. 위병소에 서 있던 위병들이 그의 등장에 놀라 어쩔 줄 몰라 하며 경례를 올렸다. 충성 사단장은 그들의 경례를 무시한 채 앞으로 나아갔다. 그가 정문 밖으로 나가는 모습에 모든 간부들이 경악했다. 사단장이 순시도 아니고 직접 정문 밖으로 나가는 것은 전례 없는 일이었다. 김도진 중위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그의 얼굴은 파랗게 질리기 시작했다. 이상철 소장이 버스 정류장 의자에 앉아있는 윤태준의 앞에 섰다. 그는 망설임 없이 허리를 굽혔다. 90도, 완벽한 각도로 허리를 숙인 채 꼿꼿했던 자세가 마치 거대한 나무가 바람에 꺾이듯 숙여졌다. 뒤따르던 간부들은 그 모습을 보고 숨조차 쉴 수 없었다. 그들의 눈앞에 펼쳐진 것은 평소 카리스마 넘치던 사단장이 한낱 노인에게 머리를 숙이고 있는 믿기 힘든 광경이었다. 장군님, 이 부족한 제자 이상철입니다. 면목 없습니다. 이상철의 목소리는 떨렸다. 그는 70평생을 군인으로 살아오며 단 한 번도 누구에게 무릎 꿇지 않았던 윤태준에게 진심으로 사죄하고 있었다. 그가 고개를 숙이자
등 뒤에서 자신을 쫓아온 간부들의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김도진 중위는 두 눈을 부릅뜨고 그 모습을 지켜보았다. 그의 머릿속은 하얗게 비어 있었다. 장군님 사단장님께서 누구에게? 김도진 중위의 옆에 서 있던 선임 중위가 넉나간 얼굴로 멍하니 중얼거렸다. 저분이 혹시 불곰 윤태준 장군님, 판똑. 그의 말은 마치 번개처럼 김도진의 뇌리를 강타했다. 불곰 윤태준 장군님. 군사교과서 첫 장에 나오는 전설적인 인물. 그가 평생의 신화로 삼고 따르려 했던 육군 사관학교의 전설. 6.25 전쟁 이후 가장 유능하고 가장 카리스마 넘치며 가장 인자한 지휘관으로 추앙받는 존재. 김도진 중위는 다리가 풀려 주저앉을 뻔했다. 자신이 아침부터 내내 무시하고 돌려보내고 심지어 호락호락하지 않은 곳이라며 훈계했던 그 노인이 바로 그 전설의 주인공이었다니. 이상철 장군, 나를 보러 온 것이 아니네. 자네가 책임지고 있는 부대를, 그리고 자네가 가르쳐야 할 젊은 후배를 보러 왔네. 윤태준의 부드러운 목소리가 바람을 타고 날아왔다. 그의 말에는 비난이나 원망의 기색이 없었다. 그저 따뜻한 가르침과 깊은 사랑만이 담겨 있었다. 이상철 소장은 고개를 숙인 채 감히 스승의 얼굴을 올려다보지 못했다. 등 뒤에서 느껴지는 부하들의 시선, 그리고 김도진 중위의 숨막히는 침묵, 이 모든 것이 그에게는 평생 잊을 수 없는 가르침이 될 터였다. 윤태준은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섰다. 그의 얼굴은 평온하고 인자했다. 그는 이상철 소장의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다. 자, 이젠 그만 일어나게. 병사들 앞에서 이러고 있는 것은 보기 좋지 않네. 이상철 소장은 그제야 고개를 들었다. 윤태준은 그에게 미소를 지으며 걸음을 옮겼다. 그의 발걸음은 더 이상 초라하지 않았다. 이상철 소장이 고개를 들자 윤태준은 그에게 따뜻한 미소를 보냈다. 그의 눈은 여전히 맑았고 지난 세월의 풍파를 겪어온 사람의 지혜가 담겨 있었다. 자네, 내 비화폰 번호는 아직 기억하고 있었나 보군. 윤태준의 농담에 이상철은 차마 웃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다. 어찌 스승님의 번호를 잊을 수 있겠습니까? 다만 제가 너무 늦게 알아챘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이상철의 목소리는 진심으로 떨리고 있었다. 그의 등 뒤에서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던 간부들의 표정은 경악 그 자체였다. 백골부대의 전설, 호랑이 사단장으로 불리던 이상철 소장이 한낱 민간인 노인에게 머리를 조아리고 있는 모습은 그들에게는 현실이 아닌 초현실적인 광경이었다. 특히 김도진 중위의 충격은 이루 말할 수 없었다. 그의 머릿속은 온통 혼란으로 가득 차 있었다. 윤태준, 장군님 불곰, 윤태준 전설, 내가 지금 뭘 본 거지?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지? 그의 눈동자는 공포와 절망으로 흔들렸다. 그가 평생의 목표로 삼았던 완벽한 군인의 표상, 그를 위해 자신이 쌓아 올린 모든 원칙과 규율이 지금 이 순간 한 노인의 초라한 모습 앞에서 속절없이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그때 윤태준이 이상철에게 조용히 속삭였다. 내 손자 녀석, 윤지후 이병. 내가 가져온 갈비찜이 식기 전에 먹여주고 싶네. 자네가 책임지고 있는 병사. 내 눈으로 한번 봐야겠다. 이상철은 고개를 끄덕이고 곧바로 중대장에게 손짓했다. 김진수 중대장, 당장 윤지후 이병을 데려와. 그리고 김도진 중위, 자네도 함께 가서 그 병사를 데리고 오게. 중대장과 김도진 중위는 번개라도 맞은 듯 굳어버렸다. 김진수 중대장은 놀란 표정을 감추지 못하고 황급히 몸을 돌렸고
김도진 중위는 자신의 이름이 불리자 다리가 풀려 휘청거렸다. 중대장은 그를 부축하며 함께 걸음을 옮겼다. 김도진의 머릿속에는 오직 윤지후 이병이라는 이름만이 맴돌았다. 오늘 아침 자신이 먼지 한 톨로 그토록 괴롭혔던 그 병사. 그가 전설의 손자였다니. 이것은 악몽인가 현실인가. 그의 뼛속까지 스며드는 공포와 수치심은 그가 평생 느껴보지 못한 감정이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김진수 중대장과 김도진 중위가 윤지후 이병을 데리고 위병소로 돌아왔다. 지후는 사단장님과 중대장 그리고 소대장까지 모두 정문에 나와 있는 것을 보고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다. 그는 고개를 들어 앞에 서 있는 노인과 마주쳤다. 할아버지 지우는 자신도 모르게 외치고 싶었지만 온몸이 굳어버렸다. 어제 밤늦게까지 닦은 전투화가 무색하게 먼지 한 톨이라도 보일까봐 몸을 웅크렸다. 할아버지, 윤지우는 끝내 참지 못하고 큰 소리로 외쳤다. 김도진은 고개를 숙였다. 자신이 오늘 아침에 그토록 매몰차게 내쫓았던 노인이 이등병 윤지후의 할아버지였다. 윤태주는 손자의 얼굴을 보자 그제야 활짝 웃었다. 그 웃음은 그 어떤 말보다 더 많은 것을 담고 있었다. 따뜻한 사랑, 그리고 안쓰러움. 그는 손에 들고 있던 보온 도시락 가방을 지후에게 건넸다. 지후야, 할아버지가 갈비찜 해왔다. 밤새 끓였는데 식어서 어떡하나. 미안하다. 윤태준의 말에 지후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다. 그는 도시락 가방을 받아들고 고개를 숙였다. 아닙니다, 할아버지. 감사합니다. 그의 목소리는 울먹이고 있었다. 식어버린 갈비찜의 온기보다. 그 속에 담긴 할아버지의 사랑이 더 따뜻하게 느껴졌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김도진 중위는 더 이상 고개를 들 수 없었다. 그의 심장은 마치 거대한 바위에 짓눌린 것처럼 아팠다. 그는 자신이 그토록 숭배했던 전설의 인물이 바로 자신이 민간인이라며 매몰차게 대했던 그 노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자신이 그토록 경멸했던 인간적인 감정의 허술함에 스스로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그의 머릿속은 오직 한 문장으로 가득 차 있었다. 나는 규정을 지켰지만 인간의 도리를 잃었다. 나는 군인으로 완벽했지만 인간으로서는 최악이었다. 차가운 철원의 바람이 불어왔지만 그 어떤 추위도 김도진 중위의 온몸을 덮친 수치심만큼 차갑지는 않았다. 그는 머리를 들 수 없었다. 그의 눈앞에는 자신이 한낮의 햇빛 아래서 깡그리 무시했던 노인이 지금은 자신이 그토록 숭배해 마지 않는 전설의 장군으로 서 있었다. 이상철 사단장은 그런 김도진의 어깨를 꽉 쥐고 윤태준 장군에게로 데려갔다. 장군님, 이 아이가 바로 오늘 아침 장군님을 모욕한 김도진 중위입니다. 부족한 제자가 제대로 가르치지 못해 이런 불상사를 초래했습니다. 벌을 내려주십시오. 이상철의 목소리는 떨렸다. 그는 진심으로 부끄러워하고 있었다. 김도진은 무너져 내리는 다리를 억지로 지탱하며 겨우 경례를 올렸다. 이병 윤지후의 할아버님께 충성 죄송합니다. 제가 그의 목소리는 더 이상 이어지지 못하고 갈라졌다. 그는 너무나 많은 것을 잃은 것 같았다. 완벽한 군인이라는 자부심, 굳건한 신념, 그리고 가장 존경하는 인물에게 보인 비루한 모습까지 윤태주는 김도진의 눈을 들여다보았다. 그 눈에는 오만함 대신 깊은 절망과 수치심이 가득 차 있었다. 윤태주는 그제야 비로소 자신이 원했던 것을 보았다. 그는 김도진의 어깨에 손을 얹고 말했다. 김중위, 자네는 규정을 훌륭하게 지켰네. 아주 훌륭한 군인이야.
이 나라를 지키는 것은 바로 자네와 같은 원칙을 지키는 사람들 덕분이지. 김도진은 이해할 수 없었다. 왜 자신을 꾸짖지 않는가? 그토록 큰 잘못을 저지른 자신에게 왜 칭찬을 하는가? 그는 고개를 들지 못하고 그대로 서 있었다. 윤태주는 말을 이었다. 하지만 군대는 규율만으로는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을 잊었네. 그 규율은 사람을 위한 것이어야 하네. 자네가 오늘 아침 나를 돌려보낸 것이 규율에 따른 것이라면 지금 이 자리에서 내가 자네에게 주는 가르침은 군인으로서의 양심에 따른 것이라네. 그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는 강철 같은 단호함이 있었다. 자네가 내게 군대는 호락호락하지 않다 하고 말했지. 맞네. 군대는 호락호락하지 않지. 하지만 동시에 가장 따뜻하고 인간적이어야 한다네. 총을 들고 싸우는 사람들은 기계가 아니라 누군가의 아들이고 아버지며 할아버지라네. 그들을 이해하고 사랑하는 마음 없이 규율과 원칙만을 내세운다면 그건 허수아비일 뿐이야. 김도진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왈칵 쏟아져 내렸다. 그는 처음으로 자신이 지키려 했던 원칙의 텅 빈 속을 들여다보았다. 그는 규율과 완벽함만을 추구하며 그 안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인 사람과 진심을 놓치고 있었던 것이다. 그는 자신이 얼마나 나약하고 보잘것없는 존재였는지 깨달았다. 윤태주는 이상철 사단장을 향해 고개를 돌렸다. 이상철, 자네는 내가 늘 자부심을 가졌던 가장 뛰어난 제자였네. 하지만 오늘 나는 자네의 부대에서 내 가르침이 잊혀지고 있다는 것을 보았네. 지휘관의 책임은 오직 병사들에게 있다네. 병사들의 눈을 보고 그들의 마음을 읽고 그들의 가족을 이해해야 해. 그것이 바로 군인이 가져야 할 가장 중요한 덕목이네. 군대를 이끄는 것은 규율이 아니라 그 규율을 따르도록 만드는 진정한 리더의 마음이라네. 이상철은 군인으로서의 자부심이 산산이 부서지는 것을 느꼈다. 그는 모든 것을 통제한다고 생각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었다. 그는 고개를 깊이 숙였다. 장군님, 면목 없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윤태주는 김도진에게 다시 시선을 돌렸다. 김중휘, 자네는 오늘 큰 실수를 저질렀네. 하지만 그 실수는 자네를 더 나은 군인으로 만들 걸세. 이 수치심을 잊지 말게. 그리고 기억하게. 군복의 무게는 별의 개수가 아니라 그 오단에 담겨야 할 인간적인 진심의 무게라는 것을. 진정한 용기는 적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오만함과 싸워 이기는 것이라네. 윤태주는 그제야 미소를 지으며 김도진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려 주었다. 그 미소는 따뜻했지만 그의 말은 마치 대모처럼 김도진의 심장에 박혔다. 그는 비로소 자신이 가야 할 길이 어디인지를 깨달았다. 지금까지 그가 추구해왔던 완벽함은 허상에 불과했다. 이제 그는 진정한 군인이 되기 위한 첫걸음을 내디디려 했다. 그날 이후 백골부대 제7연대에는 미묘하지만 거대한 변화의 바람이 불기 시작했다. 그 변화의 중심에는 김도진 중위가 있었다. 그는 더 이상 터미네이터나 알파고가 아니었다. 겉으로 드러나는 변화는 미미했지만 그의 눈빛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완벽한 군기를 향한 집착 대신 병사들의 얼굴을 살피고 그들의 눈을 마주치는 법을 배웠다. 그의 변화는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되었다. 아침 점호 시간. 그는 더 이상 전투화의 광택이나 전투복의 주름을 들여다보지 않았다. 대신 오늘 아침 식사는 어땠나, 훈련 중 힘든 점은 없었나 와 같은 질문을 던졌다. 처음에는 병사들도 어색해했다. 또 무슨 꿍꿍이가 있는 걸까 의심하기도 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그들의 의심은 서서히 신뢰로 바뀌었다. 그는 더 이상 규율을 어겼다고 병사들을 몰아쓰지 않았다. 대신 그들이 왜 규율을 지키기 힘든지,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귀 기울여 들었다. 윤지후 이병은 김도진 중위의 가장 큰 변화의 증인이자 동시에 그 변화의 결과물이었다. 김도진은 이제 지우를 볼 때마다 묘한 감정을 느꼈다. 그날의 수치심과 죄책감, 그리고 윤태준 장군에게서 받은 가르침의 무게가 섞인 감정이었다. 그는 지후에게 직접적으로 말을 걸지 않았지만 그의 행동은 달라졌다. 훈련 중 힘들어하는 지우를 발견하면 멀리서 조용히 격려의 눈빛을 보냈고 개인 정비 시간에는 먼저 다가가 그의 안부를 물었다. 지후야! 할아버지께서 편찮으시다고 연락 오셨는데 괜찮은 거냐? 걱정하지 말고 편히 쉬어라. 그의 따뜻한 말 한마디에 지우는 눈물이 핑 돌았다. 김도진은 그날 이후 지우를 대하는 태도뿐만 아니라 모든 병사들에게 진심을 다하기 시작했다. 한 번은 훈련 도중 한 병사의 총기가 고장 났다. 과거에 김도진이었다면 불호령을 내리고 군인 정신이 해이해졌다며 질책했을 것이다. 하지만 이제 그는 달랐다. 그는 조용히 그 병사에게 다가가 총기를 건네받았다. 걱정 마라. 내가 정비반에 연락해서 고쳐주마. 대신 너는 오늘 훈련에 더 집중해라. 알겠나? 그 병사는 처음으로 자신의 소대장에게서 진심 어린 배려를 느꼈다. 김도진의 변화는 부대 전체에 파급되었다. 중대원들은 김도진 중위를 보며 인간 김도진을 발견했다. 그의 리더십은 더 이상 공포가 아닌 존경의 기반을 두게 되었다. 사병들 사이에서는 김중위님이 이젠 우리도 사람으로 본다는 이야기가 공공연하게 돌았다. 이 변화는 윤지후 이병에게도 큰 영향을 미쳤다. 그는 더 이상 나약한 이등병이 아니었다. 할아버지의 사랑과 소대장의 변화를 보며 그는 군인으로서의 책임감을 깨닫게 되었다. 나는 할아버지의 자랑스러운 손자이자 이 부대의 일원으로서 당당히 내 몫을 해내야 한다. 그는 자신이 할아버지에게 받은 가르침을 실천하며 그 어떤 훈련과 임무도 마다하지 않고 최선을 다했다. 이상철 사단장은 김도진의 변화를 멀리서 지켜보고 있었다. 그는 흐뭇하면서도 가슴이 뭉클했다. 스승 윤태준 장군이 자신에게 주었던 그 준엄한 가르침이 이제 젊은 세대를 통해 다시 꽃피우고 있었다. 그는 즉시 전부대에 특별교육 프로그램을 지시했다. 지휘관의 덕목은 무엇인가라는 주제로 윤태준 장군의 일화를 담은 영상과 교육 자료를 제작하여 전 간부들에게 배포했다. 교육의 핵심은 군인은 규율과 원칙을 지키지만 그 이전에 사람을 사랑하고 존경해야 한다. 진정한 리더십은 따뜻한 마음에서 나온다는 것이었다. 그날의 일은 백골부대의 7연대의 전설처럼 남았다. 윤 장군님께서 우리 부대에 오셨다는 이야기에서 시작해 우리 사단장님께서 전설의 장군님에게 무릎을 꿇으셨다는 이야기, 그리고 우리 소대장님이 이등병 윤지우 때문에 사람으로 변했다는 이야기까지, 이 전설들은 부대 내에 새로운 문화와 가치를 형성했다. 김도진은 더 이상 명예와 출세만을 좇지 않았다. 그의 목표는 윤태준 장군이 가르쳐준 대로 사람을 품는 리더가 되는 것이었다. 그는 비로소 군인의 길을 걷는 진정한 의미를 깨달았다. 그 길은 고되고 힘들었지만 그의 발걸음은 그 어느 때보다 가볍고 확신에 차 있었다. 시간은 강물처럼 흘렀다. 윤태준 장군이 백골 부대를 방문한 지도 어느덧 한 해가 흘러 겨울이 다시 찾아왔다. 윤태준은 여전히 서울 외곽의 낡은 주택에서 평범한 일상을 살고 있었다. 이른 아침
그는 따뜻한 차 한 잔을 앞에 두고 마당에 핀 난초를 돌보며 평화로운 시간을 보냈다. 그의 곁에는 언제나 한 권의 낡은 군사 서적이 놓여 있었다. 그는 더 이상 거대한 작전을 지휘하거나 국가 안보를 논하는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지만 그의 마음 속에는 늘 조국과 군에 대한 사랑과 걱정이 살아 있었다. 그의 무릎 위에는 며칠 전 배달된 편지 한 통이 놓여 있었다. 발신인은 윤지후 이병. 이제는 일병 계급을 단 손자였다. 편지 봉투를 뜯자 풋풋하지만 단단한 글씨체의 편지가 나왔다. 할아버지께. 할아버지, 잘 지내고 계십니까? 벌써 겨울이 다시 왔습니다. 이곳 철원은 할아버지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칼날 같은 바람이 뼛속까지 시리게 합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춥지 않습니다. 할아버지께서 제게 주신 갈빗찜의 온기가 아직도 제 마음속에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할아버지께서 다녀가신 후 저는 정말 많은 것이 변했습니다. 처음에는 군대가 할아버지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따뜻한 곳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압니다. 할아버지께서 저를 위해 끓여주신 갈빗찜처럼 군인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에 사랑과 진심을 담아 주어야만 이 나라를 지킬 수 있다는 것을요. 소대장님도 많이 변하셨습니다. 이제는 저희를 보며 먼저 웃어주시고 훈련이 끝나면 힘든 점은 없는지 먼저 물어봐 주십니다. 저를 향한 눈빛이 더 이상 차갑지 않습니다. 저는 소대장님을 보며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군인 정신은 규율과 원칙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규율을 따르는 사람들을 향한 따뜻한 마음에서 나온다는 것을요. 저는 할아버지의 자랑스러운 손자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저 또한 소대장님처럼 그리고 할아버지처럼 진정한 리더가 되어 제게 주어진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군인이 되겠습니다. 부디 건강하시고 다음에 휴가 나가면 꼭 할아버지께서 좋아하는 차를 끓여 드리겠습니다. 언제나 존경하고 사랑하는 손자 윤지후 올림. 윤태주는 편지를 읽으며 미소 지었다. 그의 눈가에는 희미한 물기가 어려 있었다. 지우는 이제 더 이상 어렸던 손자가 아니었다. 그는 진정한 어른으로 성장하고 있었다. 그가 지후에게 주었던 따뜻한 밥 한 끼가 그리고 그가 김도진 중위에게 던졌던 짧은 가르침이 한 젊은이의 삶을 변화시켰을 뿐만 아니라 어쩌면 이 나라의 군대를 바꾸는 작은 시작이 되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그의 가슴은 벅차올랐다. 그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멀리 보이는 북쪽 하늘. 그 아래에는 지금도 수많은 젊은이들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 땀 흘리고 있을 터였다. 그는 김도진 중위의 변화가 단순히 한 사람의 각성에 그치지 않고 이 나라 군대의 새로운 전통으로 이어질 것이라 믿었다. 진정한 힘은 총칼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라는 그의 신념이 그들을 통해 이어질 것이라 확신했다. 몇 달 뒤 윤태주는 우편함에서 또 다른 편지를 발견했다. 보낸 이는 김도진. 이제는 대위가 되어 한 중대의 지휘관이 된 그였다. 편지에는 윤태준 장군님께 감사하다는 말과 함께 그가 장군님께 받은 가르침을 잊지 않고 늘 가슴에 새기고 있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그리고 끝에는 진심으로 사람을 대하는 따뜻한 리더가 되겠습니다. 필승이라는 힘찬 구호가 적혀 있었다. 윤태주는 편지를 가슴에 품었다. 그의 눈은 그 어느 때보다 따뜻하게 빛났다. 한때 불곰이라 불리며 전장을 호령했던 전설적인 장군은 이제 평범한 노인이 되었다. 하지만 그의 정신과 가르침은 그가 직접 가르친 제자 이상철과 그 제자가 가르친 젊은 후배 김도진,
그리고 그에게 진심으로 감사함을 느끼는 손자 윤지우를 통해 영원히 살아 숨쉬게 되었다. 한 노인이 전해준 따뜻한 갈비찜. 한 팩이 불러온 기적은 그렇게 조용하고도 위대하게 이어지고 있었다. 그는 이 나라의 미래가 밝을 것임을 직감했다.